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맞아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최은미 교수님이시죠? 아, 최은미 교수님 환영합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양자 컴퓨터를 뭐 쓰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 직접 양자 컴퓨터의 약간 핵심인 예. 컴퓨터로 치면 CPU, CPU, 예. 네, 칩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드웨어 연구. 그러니까 두뇌잖아요. 네, CPU가 네, 사실 네. 두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는 보통 퀀텀 프로세싱 유닛에서 QPU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즘. 아니 근데 사실 왜 하필 요즘에 이렇게 핫해진 겁니까? 네. 예, 요즘에 이렇게까지 정말 대중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2019년에 구글이 발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발표했죠? 예. 2019년에 구글이 그때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몇 분 만에 풀었다라는 결과를 연산을 냈어요. 네, 연산. 빨라졌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 양자 컴퓨터 뭐 다 단어는 있고 들어봤지만 실체도 모르고. 그냥 뭐 타임머신처럼 마치 맞아요. 뭐 물리학자들이 그냥 뭐 하는 연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정말 어떤 실질적인 계산을 슈퍼컴퓨터보다 빨리 했다라는 게 딱 증명이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근데 그건 진짜였어요?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긴 했는데요. 네. 그 논문이 나온 이후에 당연히 컴퓨터 학자분들, 네. 알고리즘 만드시는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드셔서 공격했죠. 네,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아니다. 우리도 그냥 슈퍼컴퓨터도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해서 후속 연구로 결국 엄청나게 알고리즘 개발이 돼서 결국 그때 그 문제는 슈퍼컴퓨터로도 몇 분 만에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양자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잘 짜면 생성이 되면 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였다. 아니 그분들은 진작에 잘 짜지 왜 양자 컴퓨터 나와서 자극을 받아서 그때 그래서 과학은 자극이에요. 과학은 자극. 찔러줘야 되는군요. 네. 과학은 대립. 예. 아, 이게 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양자 컴퓨터가 뭔지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한테 양자 컴퓨터가 뭐다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외계어예요. 양자 역학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죠? 기억나세요? 네, 공자왈, 맹자왈, 양자왈. 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위트가 이제 좀 있으셨네요. 네. 양자역학 공부를 저번에 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예. 네, 많은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뭐 띄엄띄엄 있다. 이런 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적이지 않다. 예, 예. 네. 이런 성질은 사실 이미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일상생활에 양자역학을 쓰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뭐 레이저도 레이저, 양자역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반도체, 네. 트랜지스터 이것도 다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요즘 이제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한 발 더 나가는 건데요.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중첩이요? 중첩 이거 아닙니까? 중첩, 네, 예, 겹쳐져 예. 있는 거. 양자가 중첩이 되고 네. 얽혀요? 얽히는 거, 그죠 말 그대로 얽혀 있는 거예요. 힘이라는 알아야 되는구나. 성질.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아, 무조건. 아, 예. 네, 이게 여러분 오늘 키워드예요. 숙제 나옵니다. 알아야 되는 거.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얽힘. 네, 요 예.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양자 중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겹쳐져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기존 컴퓨터는 비트가 정보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0과 1의 값을 가지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거기에 양자를 붙여서 양자 비트, 퀀텀 비트, 그래서 저희가 큐 비트라고 많이 큐 부르는데요. 비트. 네. 비트니까 네. 큐 비트도 0이 있고 네. 1이 있을 텐데 네. 양자 중첩은 0과 1이 같이 있는 거예요.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예요. 돈 거요. 0과 1이 함께 네, 함께 하는 거예요. 산다. 네, 한 함께. 방에. 네, 한 방에. 예.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이었잖아요. 기존의 컴퓨터. 기존 컴퓨터는 네. 0 아니면 1이었는데 네. 이제는 0이면서 1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0.5? 라는 질문을 좀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신기한 게 네. 측정을 하면 무조건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뭐 0.5네, 0.7이네 이런 값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0 아니면 1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나옵니다. 랜덤? 네. 뽑기? 뽑기.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랜덤이라는 거는 이번에 선택했을 땐 0이었던 값이 네.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선택하면 1이 될 수도 될 수 말이 안 있다는 거. 되는데요. 가차예요? 가차. 무슨 가차냐고요? 인형 뽑기냐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공상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양자 중첩 개념이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네. 많은 반대를 일으켰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럴만한데요. 네, 이 과학자분들을. 아 이게 그렇죠.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우리 솔베이 회의 때 했었잖아요. 아, 솔베이, 예.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열렸죠. 맞냐 틀리냐 열렸지. 가지고 네, 맞아요. 논쟁이 많았거든요. 저 아인슈타인에 빙의했기 때문에 대한슈타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가면 전 동전인 것 같아요. 동전을 예.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제 디지털 컴퓨터 0, 1이 동전의 앞면, 뒷면. 그렇죠. 일반 컴퓨터. 네, 일반 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 노멀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네. 그냥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양자면요. 양자 중첩은 예. 이렇게 도는 상태. 이거 왜요? 얘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몰라요. 뒷면이죠.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게 동시에죠. 이 도는 상태를 중첩이라고 중첩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계속 도니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네, 같은 방에서 앞면이면서 슬쩍 움직이는 거니까. 뒷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측정을 하면 네. 랜덤하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온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치면 네.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왔겠죠. 그렇죠. 서 있진 그렇죠. 않죠. 맞아요, 서 있진 맞아요. 않죠. 예, 예. 근데 모르죠. 이미 네. 랜덤하게 나오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했을 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요? 100번 하면 50번은 앞면이 나올 것이고 대략. 아, 대략. 50번은 뒷면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확률적으로. 네. 네. 중첩도 똑같아요. 중첩도 양자 중첩 제가 뭐 0 더하기 1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측정을 한 번 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을 하면 50%는 0이 나오고 50%는 뒷면이 나와요. 솔베이 회의할 때 불확정성 원리 한 번 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그게 어디 있다라고 딱 측정하는 순간 그 위치가 딱 결정돼 버린다는 그 불확정성 원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금 큐비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에서는 동전으로 따지면 앞뒤를 뒤집어 가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쓰는데 맞아요. 양자 컴퓨터는 빙글빙글 이게 돌고 있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동전을 쓴다는 알겠는데 그러면 빙글빙글 도는 게 도대체 어디에 좋길래? 네. 중첩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쓰이길래 그렇게 좋냐.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해보면 해주세요. 예를 들어 3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비트 3개.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가 3개면 경우의 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000, 001, 010에서 쭉쭉쭉 해서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합이. 뭐가 답인가를 알고 싶으면 고전 컴퓨터는 그냥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봐요. 8번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8번. 8번에 그냥 정직하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해서 8번 하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을 쓰면 중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비트 3개가 있을 때 이 3개를 다 0이면서 1인 중첩 상태로 만들면 아까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요 그 하나가? 네, 하나 하나의 안에 상태가. 그냥. 네. 큐비트 3개가 아까 그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네. 거죠. 서로 다. 돌고 더 있으니까. 많은 계산이 그냥 간편하게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 세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논리 회로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는 상태가 사실 정해진 상태이긴 한데요. 그 0이면서 1인 상태가 얘의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랑 관련 지으면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계산값을 보려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측정값은 랜덤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한 번 측정했는데 랜덤하면 네. 모르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하면 아까 저희가 확률은 알잖아요. 확률은 알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측정을 반복을 해서 나온 결과들의 통계값을 보는 거죠. 확률 분포를 보고 아 얘가 답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측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에러 반은 줄어, 이게 오류는 적어지겠죠. 저 정확한 값을 나와요. 근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고정 컴퓨터로 8번 하면 됐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정확히 쳐보려고 그랬어요. 8번 했는데. 8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의 큐비트를 좀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한 10번은 측정해야 된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은 더 100번일 100번, 수도 1000번 더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더 어려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맞는데 네. 근데 이게 3개일 땐 그래요. 네. 근데 10개만 돼도 고정 컴퓨터는 2의 10승계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1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봐야 돼요. 그럴 때 고정 이제 컴퓨터. 차이가 나는구나, 네. 속도가. 근데 양자 컴퓨터는 10개의 큐비트가 다 양자 중첩이면 이 하나의 상태가 1000개 상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한 놈만 잘 측정하면 돼요. 10개만 한 100번. 네, 10개만 예를 들어 100번 측정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를 보면 아, 얘가 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굳이 1000번까지 안 가더라도요. 예. 양자는 그래요? 네, 그게 비율을 들자면 1000개의 칸이 있고 예. 여기에 고기가 한 마리만 들어있어요. 1000개 중에. 그러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하나, 없네, 하나, 네.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1000개의 낚싯대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감지를 하는 능력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아, 못 보죠, 다 감도가. 어떻게 예. 봐요. 그러니까 1000개를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어디서 신호가 온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하면 잘 모르니까 다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1000개의 낚싯대를 한꺼번에 하는 걸 반복을 하면 대략적으로 아까는 입질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는 여기였던 것 같나? 근데 감을 잡을 수 있다. 네, 그걸 한 100번 정도 반복하면 확실해. 여기가 입질이었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결국에는 에러라는 게 언제나 있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하면 1000개를 시도하더라도 정확한 정답 하나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쪽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이게 틀릴 확률도 여전히 남아요. 에러율도 좀 더 아, 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연산의 에러는 확실히 일반 컴퓨터보다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낚시의 비율을 들자면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에러가 0일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양자 큐비트를 이용하면 그 에러는 발생을 할 수밖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훨씬 빠르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사실 시간을 좀 더 들이면 대신 여러 번 측정하면 정말 정확하게 이제 특정할 수도 있겠죠.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러면 큐비트 고전적인 그 비트랑 큐비트를 서로 섞어도 시너지가 되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서 답을 얻었을 때는 빨리 얻지만 네.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얻은 양자 컴퓨팅 큐비트 기반으로 얻은 답을 비트 기반으로 검산을 해보는 그렇죠. 식으로 하면 시너지도 날 수가 네.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핫한 연구 분야 중 하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연구가 요즘 핫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양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순수한 추론으로.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알겠습니다. 이제 양자 뭐 컴퓨터가 중첩을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한 계산도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양자 얽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얽힘은 얽힘 이제 가야죠. 얽힘은 뭐냐는 거죠. 얽힘은 이번에는 이제 큐빗 하나가 아니고 예. 여러 개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큐빗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0이어야 된다거나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 이런 상태거든요. 동전으로 비유를 치면 동전이 2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돌고 있는데 있어요. 예. 제가 2개는 못 돌려서 손가락으로 하면 돈다 치고요. 그러면은 만일 하나만 탁 쳐서 앞면이 나와요. 그러면 양자 얽힘이면 제가 얘를 탁 쳐서 0이 나오는 그 순간 얘가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 마술 아니야. 아니 이게 돌다가 넘어지니까 너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지. 픽 이거 아니에요. 픽 나오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기겁할 만한. 아, 그러네요, 진짜. 아인슈타인이 진짜 진짜 싫어했어요. 대도했을 것 같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뭐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양자 얽힘은 그 현상 자체가 네. 예를 들어 제가 동전 아까 여기 2개 했는데 하나 지구에 있고 하나 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달이 왜 달에 애가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앞면이 나와요. 이게 말이 양자 안 되잖아. 얽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양자 얽힘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는 있는데. 거지만 예. 얘네 둘이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동전 2개지만 얘네 둘은 한
쌍 그러니까 묶음이라서 그거는 좀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죠? 이게 황당한데 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걸로요? 네, 그 이걸로 벨 받았어요. 부등식 증명해서. 네, 벨 맞습니다, 부등식? 맞습니다. 네.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벨 부등식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실험을 어떻게 해? 동전으로? 빛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예, 빛, 레이저. 레이저. 어떻게 해요? 빛의 입자가 사실은 어떤 이제 장치를 통과하면 쪼개지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파란색 광자, 에너지가 100인 광자가 있을 때 얘가 어느 장치를 통과하면 예를 들어 50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 2개로 쪼개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네. 원래 하나의 광자가 2개로 쪼개진 거니까 쪼개졌고. 이 쪼개진 광자들은 양자 얽힘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쪼개진 거니까. 하나가 갑자기 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편광, 그 빛이 무슨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가 세로면 얘도 세로여야 되고 하나가 가로면 얘도 가로여야 돼. 얘는 양자 얽힘 상태에 있어요. 같은 상태였으니까. 네, 원래 애초에 하나였으니까. 출발이. 그러니까 네. 광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광자 하나가 2개로 쪼개지면 걔네가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타이밍도 똑같고, 그러니까 네. 파란 광자가 빨간 광자 2개가 됐을 때 얘네 둘이 나오는 타이밍도 무조건 동시에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 탁탁 이렇게 안 나오고 무조건 2개가 동시에 나오고 타이밍도 양자 얽힘이고 그리고 편광 같은 모든 광학적 성질이 다 얽혀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정작 굉장히 중요한 게 양자 얽힘은 그러니까 뭐에 좋아요? 네, 그렇죠. 아니 무슨 건강인 줄 알았어요. 머리에 좋아요. 막. 평강탕. 아니 만병통치약. 큐비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우리가 연산이 빨라지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거 네. 이게 좋은 걸 알겠어요. 그쵸. 거기에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어디에 좋아요? 네, 양자 얽힘 같은 경우는 연산 저희가 뭐 고전 컴퓨터로 어떤 이제 계산을 할 때 스텝이 여러 개 걸리는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1번, 2번 더하고 2번, 3번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텝 쭉쭉쭉쭉 해야 되는 계산을 네. 양자 얽힘을 잘 쓰면 네. 그 연산의 횟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횟수? 네. 연산을 뭐 5번 해야 되는 걸 한 번에 하게 해준다던가. 어떡해요? 이게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가 5개 있다고 해볼게요. 5개. 그러면 얘가 다 0이에요. 지금 00000인데 0000. 예. 근데 얘를 다 11111로 바꾸고 싶어요. 다 1로. 그러면은 하나씩 네, 뒤집어요. 하나씩 뒤집죠. 전기 신호 하나 주면은 0이 1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5번 탁탁탁탁탁 하면은 5번을 11111. 네,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정직하죠. 예. 근데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 자 5개의 큐비트가 있는데 얘네를 다 얽어버려요. 다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0이면 다 0인 상태, 아니면 하나가 1이면 다 1인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같으니까 다. 네. 그러면 하나 뒤집으면은 사실 다시 다 같이 뒤집어버리고 내가 직접 손을 댈 필요가 없지. 네. 자, 들어가자 하면은 어차피 다 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순식간에. 순식간에. 근데 둘이 서로 연결돼 있다 하면은 이게 원래 연결돼 있던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아니면 인위적으로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0000 세트를 만드는 게 아, 쉬워요? 아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세트 만드는 게 어렵구나. 만드는 게 어려워. 할수 저는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집 나갈 때요. 네. 불을 다 꺼야 되잖아. 사람이 가서 다 오 맞아요. 다 끄는데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나갈 때 현관문에서 탁 하면 탁 꺼지잖아. 맞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속도, 소율성.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네, 시청자분들한테. 맞아요. 좋은 거. 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양자 얽힘과 그리고 중첩. 양자 중첩. 중첩에서 돌면서 그 양자 얽힘은 나뉘어서 같이 함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큐비트는 이제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큐비트를 만들려면 이제 큐비트가 만족해야 되는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0, 1이 있어야겠죠. 네. 0, 1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 중첩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첩이 또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면 중첩이 사실은 좀 연약하거든요. 왜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이게 측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측정하면은 0 아니면 1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돌고 있는데 무한대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책상 같은 거 딱 치면 바로 넘어지죠. 동전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어떤
어떤 자극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무진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저기 약간 좀 프로텍티드. 네, 잘 보호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큐비트가. 그래서 중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0, 1을 그리고 잘 제어를 해야겠죠. 저희가 원하는 때에 뭐 0에서 1로 바꾸고 중첩 만들고 뭐 얽힘 만들고 그런 시스템인데 대표적으로 뭐 초전도 IBM이나 구글이 만들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가 있는데요. 초전도 큐비트? 네, 얘는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는 건가 보네요. 이게 재료예요? 맞아요. 네, 재료죠. 초전도는 재료예요. 얘는 저희가 큐비트를 하나하나 칩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 칩처럼 네. 칩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는데요. 그 회로를 그려서 여기 큐비트 하나, 큐비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그리는데 네. 그 그림을 초전도 물질로 그려요. 회로를. 아, 그 알루미늄이나 나이움 쓰는 게 네, 그 종류인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칩은 사실 하나 그릴 줄 알면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은 뭐 100개, 10,000개 찍어내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칩으로 만드는 게 대량 큰, 생산이 되는구나. 네, 큰 장점인데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 칩이 그냥 이렇게 저희 지금 이 온도 한 20도 될 것 같은데 20도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초전도니까. 초전도니까. 약간 더 추워야겠네요. 아, 한 네. 270도 정도는 내려가야 되나? 사실 마이너스 270도도 안 돼요.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의 0도잖아요. 절대 영도에서 절대 영도는 0.15도가 더 낮아요. 절대 영도보다 한 0.005도 정도 높은, 그러니까 5밀리켈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냉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초전도 물질을 쓰니까 이게 저항을 없애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초전도 물질이 일단 저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냉각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많이 들은 질문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냉각기 필요 없냐? 아니에요. 그래도 필요하구나. 상온인데? 왜냐하면 이 제가 아까 양자 중첩 이런 애들이 되게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열 때문에도 얘가 깨져요. 그래서 요 0과 1 사이의 에너지 갭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한 20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가 20도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영도까지 냉각이 필요해서. 근데 그 온도를 아까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회로를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뭐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양자 중첩이랑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법이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 결국 전기 신호로 제어를 해요. 네. 큐비트 하나에 전선 하나 연결을 해놓고 네. 전기 신호를 딱 일정 시간만큼 딱 짜주면 0에서 1이 되거나 1에서 0이 되거나 섬세하게 컨트롤해야겠네. 네, 아니면 중첩이 되거나 전기 그렇게 신호로. 저희가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이 되거나 1에서 0이 되는 거는 옛날 그 고전 반도체랑 똑같은 건데 중첩 상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5GHz의 전기 신호를 계속 준다고 하면 네. 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원래 0이었던 애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1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그게 사인 곡선처럼 네. 가요. 네. 사인 곡선처럼 0이었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1로 가서 여기서 신호를 끊으면 1에 머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가는데 중간까지 왔는데 신호를 끊어버려요. 네. 그러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돼요. 아, 그래 0을 떠났는데 1까지 도착 안 한 그 상태를 다 중첩이라고 그래요? 네, 그 상태를 다 중첩이라고 부르고 이게 꼭 가운데에 필요는 가운데의 없는 필요도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0에는 원하는 떠났고요. 1까지는 안 왔고요. 중간에 끊었고요. 그럼 어딘가 있을 거기가 겁니다. 그냥 중첩. 네. 근데 이제 언제 끊느냐에 따라서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저희가 정해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그런 전선들을 이용해서 큐비트의 상태를 조절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0, 1 혹은 중첩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얽힘은 어떻게 만들어요? 얽힘은 이번에는 2개의 큐비트에 들어가는 신호를 이렇게 잘 제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0이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끔 약간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A 큐비트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0이 되면은 B 큐비트에도 전류가 흐르게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양자적 본성으로서의 양자 얽힘을 쓰는 건 아니고 회로를 그냥 회로로 양자 얽힘을 모사하는 거 아니에요? 회로로 양자 얽힘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두 개를 져가지고 만들어지게. 그렇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2022년도에 그 노벨상 탔을 때 빛 하나를 쪼갠 거잖아요. 신호를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신호를 쪼개가지고 여기에서 애초에 나간 신호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서로 신호적으로 얽혀 있게 만드는 게 그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냉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했는데 아마도 그 0.000 몇 켈빈까지 가려면 레이저 같은 걸로 냉각을 따로 해야 될 거고 그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게 액체 헬륨. 우리가 액체 상태로 만든 헬륨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액체 헬륨을 아마 무조건 쓸 건데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좀 불확실해진 게 헬륨은 고갈 우려 원소의 최상위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그 한정이 있네요. 지금 그 화학적 추세로는 15에서 20년 내에 헬륨은 고갈이 돼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그럼 이제 헬륨 값을 까르르 이거 못 하겠네 이제. 그거 전 놀이공산 봐서 보면은 저 아까운 걸 저러고 있다. 리들이 들고 있어 맨날 바람 빠지고 날아가고 하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많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헬륨 고갈되면 사실 양자 컴퓨터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꼭 초전도 물질로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른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초전도 큐비트 말고도 사실 양자 컴퓨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자를 큐비트로 쓰는 시스템도 있어요. 원자 하나가 큐비트예요. 오. 그러면은 원자 컴퓨터예요, 그럼 그건요? 그것도 그냥 양자 컴퓨터로 불러요. 양자로 저희가 하는데. 뭐 원자 이온 컴퓨터도 있고 네. 원자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도 있는데 얘네 둘은 둘 다 이제 원자 하나가 큐비트라고 보고 원자에는 다양한 에너지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두 개 딱 골라서 얘는 0, 얘는 1이라고 저희가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얘네들도 많이 냉각을 시켜야 돼요. 얘네도 결국 차가워야지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하거든요. 근데 초전도랑 다르게 원자는 냉각기가 필요 없어요. 상온이에요? 실험 장치는 상온이에요. 근데 원자는 마이너스 273도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원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냉각을 시켜줄 수가 저 있거든요.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레이저로 네. 어떻게 레이저 어떻게 냉각? 데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레이저가 뜨겁거든요. 지지지 어떻게 차갑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게 레이저를 그냥 생각하면 뜨거워지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제가 좋아하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상상하시면 계란이 돼요. 깨지죠. 깨지는데 그러니까 계란이 여기선 광자, 빛이고 바위가 원자예요. 원자 크니까. 그 원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막 큰 원자가 바위가 다가오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계란을 때려요. 그러면 당연히 한두 번 때리면 그냥 계란만 깨지고 끝날 텐데 100만 번 때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 바위가 멈출 거 아니에요. 운동량이 계속 들어가니까. 왜냐면 물 같은 것도 낙수 계속 하면은 그렇죠. 땅 뚫리는 파이듯이.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레이저를 광자라고 생각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오는 저 무식한 원자한테 원자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요. 진짜 한 10만 번에서 100만 번 때려요. 그러면 원자가 멈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들의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이니까. 얘를 막 온 데서 다 맞아요. 레이저를 네, 쏴서 6방향으로 못 레이저를 움직이게 쏴요. 그냥 트랩을 맞아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라고 해요? 이온 트랩은 아닌가? 그렇게 아니 트랩을 맞아요. 이온 트랩은 그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전기장에 담는 거고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광집계 그러니까 레이저에다가 다시 또 포획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자는 마이너스 273도예요. 근데 얘는 제가 마이너스 네, 273도예요. 얘는 안 움직이니까. 멈춰버리죠. 멈춰버렸으니까. 네. 근데 얘는 진공에 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은 뭐 그냥 이렇게 25도 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자로 이렇게 좀 뭔가 중첩을 시키는 게 예. 앞으로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레이저 값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레이저 값이? 레이저가 비싸긴 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막 우리가 요 녀석한테 막 여기저기 레이저 쏘고 온갖 일을 해서 멈춰 놓잖아요. 네. 근데 큐비트가 1000개면 이거를 1000개의 다른 거한테 하려면 레이저도 1000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자를 냉각시킬 때 원자 하나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아예 막 몇만 개, 몇십만 개를 한꺼번에 냉각을 시키거든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양식으로. 진공 챔버 안에서 원자를 막 수백만 개를 만든 다음에 걔네를 한꺼번에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 원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큐비트 늘리기가 조금 용이한 게 이미 수백만 개가 냉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잘 잡으면 돼요. 잘 어떻게 제어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네. 초전도체를 쓸 수도 있고 원자를 네. 활용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광자를 가지 쓸 수도 광자도 쓸 수 있어요. 빛을 쓸 수도 그래 있고. 광자도 쓸 수 광자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결국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려면 큐비트가 많아져야지 연산 능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기술의 네.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맞습니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일단은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2023년 말에 1000큐비트 넘은 이제 양자 컴퓨터를 1000큐비트. 네, 1000큐비트. 네, 미국의 IBM이 발표를 했습니다. IBM 네. 역시. 그리고 같은 해 조금 빨리 10월에 중성원자 벤처 회사도 1000큐비트 넘는 본인들의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개 정도가 각 그 두 플랫폼, 두 시스템에서 이제 달성이 됐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제어는 못하지만 일단 6000개의 원자를 이제 동시에 묶어두는 포획한 거는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중첩시킬지는 또 다른 네, 그건 다음 거기서 문제고요. 다음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웬만한 시스템들이 다 이제 10,000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제 1000개니까 이제 다음 10,000개. 교수님 아까 QPU 예. 좀 만들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이용해서 만들고 계세요, 교수님? 맞춰볼까요? 이온. 왜요? 네? 왜요? 왜요? 교수님은 약간 이온 같으세요. 이온 음료 약간 그 느낌이면 청초하시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고요. 예. 사실 저는 그 네 가지 다 아니에요. 정말로요? 네, 저는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자를 이용을 해서 양자 기술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분자로 양자 기술을요? 네. 분자를 양자로 쓰는 거예요? 네, 분자를 이제 뭐 큐비트로 쓰거나 하여튼 양자의 기본 단위를 근데 쓰는 거죠. 분자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이잖아요. 뭔가 맞아요. 네, 거잖아요. 원자 네. 2개짜리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양자하면 미시로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분자요. 분자죠. 광자는 정말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고. 제일 작은 그리고 분자면은 얘네도 중첩시키려면은 둘 다 중접시켜야 둘 다 중첩을 시켜야 되는데 더블인데요, 쌍둥이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 힘든 일을 아니 선택을 왜 가시밭길을 가셔요? 근데 사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또 재밌는 것도 있고 또 분자가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네. 분자가 실험적으로는 어려워요. 레이저도 더 많이 필요하고 어렵긴 한데 그 대신에 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 2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튼이 한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얽힘을 만들면서 뭐 2번, 4번 자유롭게 막 다루고 싶은데 버튼 2개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분자는 버튼이 하면 6개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자유자재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제어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뭐 예를 들어 구글이랑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는 예. 거기가 너무 이제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제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승산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했고 교수님은 왜 그 부분을 이게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보신 걸까요? 이게 분자를 안 하는 게 결국 어려워서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보다 아 내가 더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남들이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면 차라리 내가 한번 해보자. 멋있다. 야, 이거잖아요. 결국 분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냉각이거든요. 얘도 절대 영도까지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원자 같은 경우 레이저 뭐 한 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분자는 기본적으로 서너 대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 한 대 한 대가 좀 더 비싸요. 근데 이제 그래서 레이저를 좀 더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이 유리한데 거기 더불어서 타이밍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레이저 한 대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레이저 기술 자체가 이게 발전하고 있던 시기라서 저도 옛날 박사 초기에는 진짜 레이저 한 대를 이게 작동하게 만드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요즘은 레이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다 스위치 키면 나와요. 물론 돈은 비싼데 스위치 키만 나오니까 얘를 서너 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도 있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화학하니까 네. 원자보다 분자가 장점이 많다는 걸 요즘 느껴요.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우리 전지판 있잖아요.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원자들로 만들어진 걸 쓰다가 이 원자를 분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 분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넣었더니 효율이 더 높아지고. 제가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네. 플랫폼을 선구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시면 막 유명한 회사들에서 막 연락
러브콜 받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드는 중이에요. 네, 아직 없어요. 어떤 가지 해야 이제 기업에서 스폰이 붙습니까? 연구비 지원. 그거는 그래도 뭔가 큐비트를 실제로 막 얽히고 막 이런 거를 네. 많이 해야지 않을까. 여기 10개는 해야지 오지 않을까. 큐비트 10개. 그 정도는 그러면 해야지 교수님이 않을까. 큐비트 10개를 자력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비 지원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제가 10개 만들면 예, 근데 그래도 짤것 연구비 같아요. 지원은 이미 엄청나게 받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미래를 맡고 계시다. 야 그래서 그렇게 물방울 다이아를 이게 지원이 빵빵하니까. 큐비트. 아 큐비트예요 그거? 아니요. 남편분이 지원해 준 겁니까? 남편 지원입니다. 남편하고 둘이 얽힌 상태입니까? 얽힌 상태? 이걸 빼면은 남편도 알아요. 알아요? 알까요? 무서운데 갑자기. 누구든 둘 중에 한 명이 빼면 알아요? 누구든 둘 중에 한 명이 반지를 빼면 상대방이 그냥 알 수 있는. 그 형님 이제 양자 개그까지. 제가 양자 개그에 또 한 회를 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사실 지금 이 대세가 어디 쪽입니까? 원자예요? 어디예요? 이게 언제나 이게 약간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지금 아직은 뭔가 승자가 없는. 없어요? 아직은 승자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자가 제일 지금 그러면은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까? 네. 이제 뛰어든 거죠? 예, 이제 뛰어든 거고 근데 사실 앞에 4개랑은 비교할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냄새를 다 맡아버리면 이제 너도 나도 분자한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인데 이거 교수님. 이 방송 내보내지 맙시다 이거. 방송 내보내지 말자고. 아직은 진입점력이 높은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냉정하게 내가 지금 분자 뛰어든 게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많이 앞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지금 오신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 말고 그냥 분자하려는 네, 분자하는 사람들. 분들, 거기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자 플랫폼 우리 최 교수님의 분자 플랫폼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배팅을 할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최종 승자라고 그랬는데 그 양자 컴퓨터에서 최종 승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뭐 한쪽에서 갑자기 에러를 줄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 뭐 큐비트 늘린 결과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마다 좀 더 잘하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요 계산은 진짜 잘하고 초전자는 저 계산에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한동안은 계산에 따라서 이거는 원자식 요거는 초전도식, 얘는 광자식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양자 컴퓨터랑 고전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얘기도 하셨는데 플랫폼끼리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연구도 하시는 분이 생기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되게 뿌듯하고요, 오늘.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약간 이제 예측을 한다. 미래를 본다. 성지를 만들어서 성지순례 왔습니다. 나중에 이걸 위해서. 나중에 댓글로 와가지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아 이런 게 얼마나 순수하고 해맑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사실 CPU가 있으면 다른 부품도 많잖아요. 네, 그래픽 카드도 있어요. 그것도 다 양자화돼서 연구를 다들 각자 하고 있나요? 모든 부품을? 사실 맞습니다. 그 여러 분야,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를 뜯었을 때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가면 기계 언어 있고 뭐 C++ 같은 언어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많은데요. 갑자기 학점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마음이 철컹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계층에서 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사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따라가야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어떤 모양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컴퓨터라는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롤모델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더 좋은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또 하게 되고 개발이 되면 또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이 쓰이게 될까요? 양자 컴퓨터도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 양자 컴퓨터를 가장 잘 써먹을까? 그래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쇼어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쇼어 알고리즘인데요. 결국 암호를 깨는 알고리즘입니다. 암호요? 네, 무슨 암호? 암호. 저희가 요즘 뭐 모든 통신할 때 다 암호 걸잖아요. 비밀번호요? 네, 비밀번호. 네. 그런 암호를 만드는 체계를 깨는, 뚫어버린다고요? 뚫어버리는 해킹 알고리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의 계좌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뭘 해봤다 얘기하세요. 아니 이러면 양자 컴퓨터 연구를 그만둬야죠. 왜냐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다 해킹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그거를 막는다고 다 안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할 것이고. 그게 문제예요. 과학자들은 그게 문제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니까 내가 할래. 이 마인드. 그럼요. 아주 나쁜 마인드.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 개발과 동시에 이런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못 깨는 암호를 개발하려는 또 그렇죠.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아, 그냥 네. 약간 그 방패. 그래서 네. 칼을 네. 개발하면 방패도 개발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암호는 많이 바뀔 거고요. 또 최적화 문제. 최적화. 네, 최적화 문제가 사실 저희 산업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최적화 문제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 푸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렇게 단순하지만. 네, 그리고 심지어 에러가 좀 있어도 네.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이제 치환을 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막 건설하는데 시멘트 공장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네, 약간 물류센터. 물류센터는 네,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놓는 게 것인가. 좋은가. 아니면은 금융에서는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좋은가. 최적화. 최적화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네. 이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 된다고요? 그게 최적화예요. 최적화 문제니까. 뭐든지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생활에.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네. 바로 그 말이 아니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네요. 깜짝 놀랐네, 내가. 진짜 양자 컴퓨터가 뭔가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기술이라는 생각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양자 컴퓨터가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예요. 네. 초기 단계고 양자 기술 전반이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달에 가자.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달 가서 뭐 할 건데? 이러면서 왜 저런데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때 그 우주 전쟁에서 나온 기술들이 GPS가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고 지금 산업을 먹여 살리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도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하기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서 지금 점점 더 좋은 레이저도 나오고 점점 더 좋은 진공장치 그다음에 뭐 전기 신호장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개발이란 게 단순히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넘어서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재밌는 시기예요. 원래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양자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물리학 하시는군요. 재밌어서 하시나 봐. 막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요즘은 양자 하면은 막 산업계에서도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진짜 약간 양자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인데 요 시기에 이제 많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